같이 자, 같이 봅시다. 그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1대1로 나와 있다면은 상징은 원관념, 보조관념은 한 개인데 원관념은 자기가 상상해내는 대로 계속 있다 그랬죠. 아까 비둘기 하면은 평화가 될 수도 있고 더러움이 될 수도 있고 막 한다 그랬죠. 그죠? 네. 나와 있는 거는 보조관념밖에 없기 때문에 원관념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유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과 호수 사이에 뭐가 유사한 속성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징은 사전적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유는 작품 일부분에 시어나 식구에서 사용된다면 상징은 작품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자, 이색이라는 사람의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뭘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색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색, 길재, 정몽주 이 세 사람을 고려말 삼은이라고 얘기해요. 삼은. 여말, 삼은. 세 개의 은자 쓰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호가 목은, 포은, 야은 이 세 사람이 다 공교롭게도 그 호가 은자로 끝나는 거예요. 스물은자. 근데 전부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고려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몽주는 알죠? 포은 정몽주. 정몽주가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은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뭐해라 이렇게 백설 흰 눈이 잦아진 다 없어진 고래 구름이 뭘래라 그러면 흰 눈 백설은 자기 같은 고려 유신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신하 그게 없어지니까 구름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흥세력 이성계 일파가 백설이 싹 없어지니까 구름이 모여드는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이 반가운 매화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겠다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그러니까 충신 우국지사를 얘기합니다. 석양에 홀로서 석양이라는 건 이제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를 석양에 홀로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하면서 그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걸 흔히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맥수지탄. 여러분이 아는 맥자는 무슨 맥자가 있어요? 아니, 그건 맹이고 맥. 아니, 그냥 일상생활에서 맥 나오면 뭐 생각나? 맥주. 맥주는 뭘로 만든 술이야? 맥이 쌀이야? 그치, 보리맥자죠, 보리맥. 보리로 만든 술이 맥주예요. 그래서 맥수는 무슨 나무일까요? 맥주. 보리가 나무냐? 보리는 맥수지탄 하면 보리가 수. 보통 이름자에 이 숫자 들어가는 사람 많은데 빼어날 숫자야. 맥수. 우리가 수우미양가 하잖아요. 수가 아주 빼어나다 할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빼어나게 자랐을 때 하는 탄식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맥수지탄. 최고의 순간에. 맥수지탄은 봐봐. 이렇게 나라가 망했잖아. 나라가 망하면은 사람들도 막 시들시들 막 힘없고 이럴 거 아니야.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더 뭐해지는 거야. 나라가 망했으면 보리도 좀 시들시들 막 이렇게 했으면은 아유 나라가 망하니까 보리도 저렇게 잘 못 자라네 이런 판인데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는 아주 빼어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니까 망국의 정이 나라가 망한 그 정이 더 뭐한 거야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수지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망한 나라에 보리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지금 석양에 홀로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하는 게 이 맥수지탄은 망한
나라를 보면서 한이 쌓인 걸 망국의 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스러움을 맥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백설이나 구름이나 매하, 석양 전부 뭐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백설은 고려의 유신을, 구름은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흥 세력을, 매하는 지조와 절개를 가진 고려의 충신을, 석양은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석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상징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징이 아까 내가 전형적 상징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넘겨서 수사법, 운율 하는데, 운율은 영어로 하면은 리듬이에요, 리듬. 그러니까 운율감이 느껴진다, 리듬감이 느껴진다 하는데, 운율이 밖으로 보이는 운율을 외형률, 안에 일정한 규칙은 없지만 뭔가 지금 리듬감이 있다 하는 걸 내재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재율 옆에 자유시 나와 있죠. 자유시 같은 경우가 내재율이고, 외형률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 해서 정형시. 그래서 내재율에 자유시, 산문시에 동그라미 쳐놓고 외형률에 정형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진달래꽃은 일정한 그게 없는데, 자유시는 그런데도 뭔가 운율감, 리듬감이 느껴진다. 근데 사실 김소월의 시는 있기는 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하지.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로 놓고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하지. 7, 5, 7, 5 이렇게 된 7호조라고 얘기를 해, 하기는. 그리고 또 끊어 읽는 걸로 놓고 보면 어떻게 읽을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끊어 읽기로 하는 거는 우리가 걸음을 하는 한보, 두보, 세보 이렇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몇 걸음씩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삼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음보. 그리고 숫자로 하자면은 7, 5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율은 7호조다. 음보율은 3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율은 음절 숫자를 센 거고, 음보는 호흡, 끊어 읽기를 한 게 음보율이야. 그래서 그 밑에 정형시에 음보율은 일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생기는 운율. 음수율은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 자, 삼음보가 고려가요가 대표적으로 삼음보인데,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해서 삼음보예요.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해서 3, 3, 2의 음수율이고 3음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시조는 어떨까요? 시조 아까 앞으로 한 개 딱 넘어가 가지고, 시조는 아까 이세계 백설이 자자진고래 구름이 멀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3, 4, 3, 4 3, 4, 3, 4 3, 5, 4, 3. 보통 시조, 초장, 중장, 종장이 3, 4, 3, 4 이렇거든. 그러니까 3, 4조다. 이렇게 음수율은 3, 4조다. 음보는 몇 음보일까요? 시조는? 3, 4, 3, 4니까? 어떻게 2음보야? 초장이 3, 4, 3, 4니까. 4음보죠. 4음보에 3, 4조를 갖고 있는 건 시조. 뭐 지금 아까 다시 앞으로 뒤로 가가지고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3, 3, 2의 음수율이고 3음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보율, 음수율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가요와 시조, 조선 때의 시조니까 그 두 개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고려가요와 그 조선의 민요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이 누굴까? 김소월이야. 그래서 김소월의 시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삼음보고, 삼음보에 7호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음성 상징어. 저번에 얘기했어요. 요즘은 의태어, 의성어라고 안 하고 두 개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나타내는 말로 음성 상징어가 있으면 또 운율, 리듬감이 있다. 유성음을 사용한다. 저번에 얘기했죠? 노란 양말.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자음 중에, 자음은 원래 뭔데? 모든 모음은 유성음, 울림소리인데 자음 중에도 울림소리가 있다라고 했죠. 울림소리가 바로 비음, 유음 요 두 개가 노란 양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들어가면은 울림소리가 듣기 좋대, 안 울림소리가 듣기 좋대? 울림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요. 이거보다 이렇게 더 듣기 좋지 않아? 그래서 이 시의 음악성을 강조해가지고 한 사람이 김영랑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영랑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김은 성이니까 이름은 이제 영랑이라고 지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랑. 전부 다 뭘로만 다 이루어졌어? 다 울림소리만 돼 있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울림소리를 많이 한 게 듣기가 좋아서 리듬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 이름마저도 영랑이라고 이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어를 한 개도 엄청 이렇게 막 조탁을 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다듬어서 시어를 만드는 사람인데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순수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1920년대면 일제강점기잖아. 일제강점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뭐를 할까? 저항시를 쓰는 판에 이 사람은 순수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안 얻어먹었겠어요? 욕을 얻어먹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순수시만 쓰는 거야. 난 문학이 이렇게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되고 문학은, 시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에 들어오면 이 사람도 이제 약간의 저항시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저항시를 쓸까를 생각해 보면은 순수시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다. 순수시는 이때까지 지가 계속 써왔잖아. 근데 1930년 말부터 40년대에 일본의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면서 뭘 하는 거야?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의 무기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으로 시를 써야 되는데 지 무기를 이제 뭐 한 거야? 지 무기를 뺏어가는 거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말의 이 아름다움으로 시를 쓰는 건데 우리말로 쓰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음악성이니까. 근데 그걸 못 쓰게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 검은고라는 시가 있는데 나의 검은고는 울질 못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내가 시 써야 되는데 우리말 못 쓰게 하면 이 사람은 거의 뭐 다리를 잘라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자기 사지를. 그래서 그때 40년대 되면은 이제 저항시를 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들 진짜 뭐 강복이니 뭐 독립이니 이것보다는 자기 무기를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유성음을 사용해 울림소리인 리얼 미음이응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였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였다 하는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 후렴구가 이겁니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또 뭐 동동 같은 경우는 아우 동동다리 또는 뭐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롱들이 뭐 하면서 후렴구들은 거의 의성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되는. 음은 음절을 반복하는 거. 동음 반복을 하면 모든 걸 반복하면 다 운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이것도 김소월이 쓴 길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것. 여기 음운은 어떤 음운? 기역과 리을 음운이 반복됐고 음절은 갈래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음절 저번 시간에 다 배웠지.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하고 음절은 한 글자라 그랬죠. 음절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뭐라고? 모음 단독,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통사구조라는 말이 문장 구조가 비슷한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는 구절이랑 행을 이루는 특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그러니까 보니 좋아 좋아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음보와 음수의 반복. 아까 음보를 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삼음보죠.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삼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후렴구의 반복. 후렴구의 반복은 후렴구는 노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애국가 같은 애국가에는 뭐가 후렴구야? 우리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면 또 하세 하고 뭐지? 그게 그게 1절, 2절, 3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후렴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 후렴구를 의미 없는 말들로 의성어들을 쓰는 거야. 아까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한 개 끝나면 그거 한 번 쓰고, 또 끝나면 그거 한 번 쓰고, 이런 게 이제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생기게 한다. 정주영의 향수라는 거는 뭐가 계속 반복될까요? 오연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차마 꿈엔 줄 이칠리야 하는 이 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향수 노래 들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노래를 못 불러서, 네. 그러니까, 뭐,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하는 거 못 들어봤어? 이게 정주영의 시 향수를 가지고, 이제, 서울대 성악가 교수 박인수라는 사람이랑 대중가요 가수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크로스오버 그걸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대중 가수가, 일반 가수가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제 성악가인 박인수 그분이 성악적으로 이렇게, 얼룩배기 항소가, 이러면서 이렇게 쫙 불러서. 근데 예전에 봤더니만 두 분 다 죽었더라. 돌아가셨더라. 그 가수, 박인수도 이동원도. 물론 정지용도 1920년대 사람이었으니까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시를 가사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 후렴구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 나 이거 안 보고 했는데 여기 나왔네.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이게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에서 오연으로 돼 있어요. 오연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딱 가사로 쓰기도 엄청 좋죠? 왜냐하면은 아예 후렴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노래에 안 그래도 후렴구가 필요한데, 후렴구가 있는 시가 있다라는. 수사법은 시에서 사용되는 표현법이다. 어떤 생각이나 특별한 방식을 전달하는 말이다. 하면서 강조하기 위한 반복, 영탄. 반복법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해서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했어요. 딱 봐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초혼이 뭘까요? 초혼. 영혼을 초월하는 거. 영혼을 초월을 해? 영혼을 초월하면 뭐가 되냐? 영혼도 초월적인 건데 영혼마저도 초월. 영혼을 부르다야. 초대하다. 초혼 의식이라고 있는데 초혼 의식을 알면 이 시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잖아? 죽으면은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야. 근데 영혼을 다시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살아나겠죠? 혼이 이렇게 나가서 죽는 건데 혼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나간 혼을 와가지고 여기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하고 부르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막 간에다 넣고 나중에 이제 염을 해서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묻기 전에 다시 얘가 살 수도 있지 않나 하고 한번 부르는 거야. 그럴 때 영혼이 저 하늘로 막 날아갈 테니까 옛날 장례 풍습에는 이제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그 죽은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엄마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얘를 보내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얘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거나 뭐 입었던 예전에 옷이나 그걸 흔들면서 만약에 죽은 애가 이름이 호창이다. 그러면은 호창아, 호창아, 호창아 하면서 3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나갔던 혼이 우리 엄마가 또는 내 옷이 저기 있네 하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쏙 들어오잖아. 그러면 걔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얘를 부르는 의식이 초혼 의식이야.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거 할 때 보면은 그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절. 진짜 애절하겠죠. 그 옆에서 듣는 사람도 눈물이 날 정도에 너무 막 죽은 아들이든 뭐든 막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면은 진짜 막 듣는 사람도 너무 막 눈물이 막 진짜 날 정도로 그래요. 그 초혼 의식을 보면서 쓴 시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네.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애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부르다 보면 부르던 그 엄마가 뭐 거의 막 실신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고도 너무 슬프지 않아? 초혼해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왜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에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걸 부르는 사람이 마음이 미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면서 영탄법,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넘겨서 서리법은 저번에 얘기했죠? 의문문으로 설정만 해놓은 거지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의문문은 아니다. 연세법은 뭐라고? 연세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게 뭘까요? 그 밑에 보면은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이게 사설시조인데 조선 후기에 자, 왜 못 오지? 왜 무슨 일로 못 오지? 이렇게 해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자, 성을 쌓죠? 이 성에다가 다시 꼬리를 물어서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쌈배목 외걸쇠 그러니까 자물쇠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갔더냐 막 깊숙이 잠갔더냐 너 어떻게 이렇게 못 오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오는데 무쇠로 그러니까 강철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다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집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뭐를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게짝 놓고 네 고기 들어가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가장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요게 연세법이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열거법이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없으랴. 이게 뭔 말일까? 한 달이 30날이 무슨 뜻일까? 한 달이 30날. 여기 아래 아자 여기 점 찍힌 거 있지? 이건 아로 읽으면 됩니다.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달, 1월, 2월, 3월 한 게, 한 달은 30날, 30일이라는 거야.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 면서, 안 오는 님을 뭐 하고 있는 걸까? 비판도 되겠지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너 왜 못 오냐? 어찌 무슨 일로 못 오냐? 진짜 네 상황이 이러냐라는 거야. 이렇게 못 올 장애물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어서 그걸 못 오냐?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이때 시작하자는 여성일 것 같아요? 남성일 것 같아요? 여성.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그거는 여성적. 남자는 왜 그럴까? 조선시대 같은 남자는
남자는 안 오면 지가 찾아가면 되잖아. 예전에 조선시대는 여성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은, 요즘 같으면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오지 않으면은 자기 못 오니까 무작정 기다려야지. 기다리다 지치니까 지금 네 상황이 이런 상황이냐? 그래도 그렇지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하루 정도는 짬을 내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원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올 하루가 없겠는가 하면 없으랴 라면서 의문문으로 올 하루가 없으랴, 이 말은 하루는 있지 않겠냐 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리법이 되는 거예요. 서리 연세 과장 열거. 변화주기는 대꾸법. 대꾸법은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짝을 맞춰 배치하는 방법이다. 대꾸.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짝이 딱 이루어지잖아. 대꾸가 되면은 또 리듬감이 생깁니다. 도치는 정상적인 문장 성분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높을 치고 망고대 외로울 시야 혈망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망고대가 참 높구나, 혈망봉이 외롭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높을 치고 망고대 외로울 시야 혈망봉, 하늘의 추미로 무사히를 사로리라. 영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전 시간을 보면 애들이 요즘 나한테 그러는 게 차라리 영어를 해석하고 말지, 이게 외국어지 이걸 어떻게 아냐 하는데, 하늘을 치밀어 올라서 무슨 일을 사로리라, 말하려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도치.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봤습니까?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그 대사들이 도치법을 엄청 많이 써요. 짧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김태리가 걔한테 그 구동매한테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너는 못해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하고 딱 애가 딱 보면은 너는 못해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강조가 되잖아요. 그죠?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놓고 너는 못해도 뭐 이런 식으로 문장 그 순서를 원래 앞에 있어야 될 놈이 뒤로 가거나 이렇게 도치가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 성분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거다라는. 생략은 흰 달빛 자하문 다랑개 물소리 대웅전 큰보살 박목월의 불국사인데, 이거는 뭐가 생략됐다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흰 달빛 자하문 다랑개 물소리 대웅전 큰보살. 그 사이에 그치. 흰 달빛 아래에 자문이 있고 거기에 달이 떠 있는, 달 안개가 떠 있고 물소리도 들리는 대웅전 안에 큰 보살님이 뭐 연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개씩 땅땅땅땅 해놨으니까 이건 생략이다. 나보기가 역겨고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반어법이다.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는 뜻과 속에 담긴 의도가 뭐 하는 것? 반대로 돼 있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를 뭐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겠다라는 소리를 눈물 안 흘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반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거기 반어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에다가 역설도 됩니다. 역설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죽었는데가 아니라,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는 죽었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나보기가 역겨워서 막 가는데 사뿐히 지를 밟고 가면은 어때야 돼요?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죠.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될 상황에 안 흘리겠다라는 건 상황이 뭐 된다라는 거야? 상황이 모순된다라는 거야. 상황의 모순으로 역설법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역설은 아까 뭐라 그랬어?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는 표현 자체가 뭐 한 거야? 모순된 거지. 아까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황홀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김영랑의 그 모라니 피기까지에서는 찬란한, 나는 기둘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
슬픔이 찬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모순된 것도 역설이지만 상황이 펑펑 울 상황인데 울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도 상황에 모순해서 역설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가 반어법일 때는 눈물 펑펑 흘리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반대로 표현했다 하면 반어.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될 상황인데 안 흘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황에 모순해서 역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역설이라고 했던 게 갔으면 없는 걸 안 보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 역설이다. 그래서 반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반어는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고 역설은 패러독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 패러독스. 엄청 많이 나오는 반어하고 역설이 아마 수사법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뒤에 비교 대조해서 비교는 두 가지 사물의 공통점을 주로 얘기하고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은 대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대비도 대조와 유사한 개념이니까 대조, 대비는 구분하지 말고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옆에 괴리는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이라는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게 오늘따라 너와 나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 뭔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 할 때 괴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대비의 종류는 공간의 대비. 공간이 서로 다른 속성. 이상과 현실의 대비. 하자가 소망하는 이상. 그리고 현실. 박목을의 상하 보면은 시를 쓰는 이 아래층에서는 아낙네들이 개를 모은다. 열의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면 상층은 공기가 희박해진다. 아래층과 상층. 그러니까 아래층은 현실적이고 위층은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아래층은 개를 모은다. 개돈, 막 지금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자기는 위층, 상층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시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공간과 예술적 공간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색채의 대비는 청초 우거진 골에 잔한다 누운다. 홍화는 어디에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저번에 얘기했어요. 청초는 푸른 푸르리고 홍화는 붉은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항진이 무덤 앞에서 이제 부른 시조입니다. 임재의 시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대비다. 청초는 자연, 홍화는 항진이의 얼굴.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을 홍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어의 대비, 상반되는 의미의 시어를 맞대어 쓰는 거. 명암의 대비, 밝음, 밝을 명, 어두울 암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해서 과거와 현재 상황이 처지가 대비되는 것을 하는데, 김종길의 성탄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그러니까 어둠과 빨간, 밝음의 이미지, 그러니까 명암의 대비죠.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그러니까 흰 거고 붉은 산수유니까 이것도 색채가 대비되기도 하죠. 눈은 고란 신혈을 얘기한다면은 산수유 붉은 열매는 날 위해서 약으로 쓰려고 아버지가 갖고 온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은 가거라면은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제 현재가 됐죠.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해서 옛날의 것 눈이 과거 해상에 과거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눈 속에서 산수유 열매를 찾아오신 그걸 해상하는 매개체예요. 지금도 눈 내리고 그때도 눈이 내렸다라는 소리겠죠. 여기에서 보면 서러운 30살이라는 말이 여기 이 시에 나옵니다. 서러운 30살. 약간 뭐 같아요? 서러운 30살. 약간 힙합에 라인 맞추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30살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처럼 나도 아버지가 됐다라고 할 때 나오는 말이 요거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요 간습정 상징어 한번 보세요. 매화, 국화 저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매화는 겨울에, 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지조절개.
소나무, 대나무 항상 푸르다라는 거. 하늘, 별 높은 곳에 있다. 해, 달 높은 곳에 있고 유일한 거. 그래서 sun은 sun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 sun이죠. 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더 sun 이렇게 얘기하죠. by 변함이 없다라는 거. 부정적인 시어로 쓰는 거 구름, 바람, 눈, 서리, 까마귀, 어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징은 이게 간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징어다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한자성어 한자는 낙낙장송, 세한고절, 맥수지탄. 맥수지탄 아까 했죠, 그죠? 만국의 한을 얘기한다 그랬죠. 풍수지탄은 맥수지탄, 풍수지탄은 한번 보세요. 풍수지탄은 효도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는 죽어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이 풍수지탄. 맥수지탄은 뭐? 아까 만국의 한. 이렇게. 무릉도원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상향.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빈낙도는 가난하면서도 도를 지키고 산다. 천석고황. 여기서 가장 모르는 게 천석고황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기품을 비유한다. 이건 진짜 병이 아닙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뜻의 천석고황. 예. 낙낙장송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의미하고 세한고절. 세한도,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 봤죠? 세한고절은 추운 계절에도 혼자 푸르른 대나무와 같은 뜻으로 높은 절개를 얘기한다 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 39페이지까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그 모르는 건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